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과 윤리 이보람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문제풀이 같이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4강 생명윤리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교재 45페이지 펴놓고 자, 준비하세요. 자, 여기 5가지는 이제 4강에서 배우게 될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그쵸? 내가 좀 이공계열 또는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다. 또는 동물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5개 다 다룰 순 없고 앞에 3개. 생명윤리, 생명복제, 유전자, 치료 문제까지 다뤄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윤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정말 선생님이 생활과 윤리 수업을 시작한 지 한 5, 6년 됐는데 그 사이에도 없던 기술들,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대상으로 기술과 공학을 발전시킬 때 거기에 일정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함께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물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냥 기술이 발달하도록 그대로 두면 된다. 인간 삶을 편리하게 하고 뭔가 우리 삶의 효용 가치를 가져다주는 증진시키는 일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과연 복제, 인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함부로 어떤 도구 다루듯이 해도 되는가? 라고 이제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다루기 전에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개념 설명글, 그쵸? 오른쪽 귀퉁이에 짧게 나와 있죠? 이것도 눈여겨보고 가도록 합시다. 의료윤리의 원칙이라는 거를 비첨이란 칠드레스, 사람 이름이에요. 둘이 만들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명의료 문제를 다룰 때에는 4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 사실 동물의 경우보다는 인간 생명 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한 인격으로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악행금지의 원칙. 우리가 어떤 의료기술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고자 할 때에 이 기술로 인해서 그 기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자나 인간에게 악행을 끼쳐서는 안 된다. 그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선행의 원칙. 이건 악행금지의 원칙이랑 괴를 같이 하는 건데 오히려 이 기술이나 아니면 의학적 처치로 인해서 그 사람, 대상 또는 인류에게 선행, 좀 선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측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기술이나 의료적 처치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정의의 원칙.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의, 여기에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분배정의랑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기술이나 의료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을 때에 그 기술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되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 병원 가는 거는 돈이 꽤 드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그 기술의 혜택을 부유한 사람들은 보게 되고 또는 선진국의 사람들은 보게 되고 제3세계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그 기술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면 이게 문제일까? 또는 우리가 병상이나 어떤 의료 자원 같은 거를 분배할 때 있어서 최대한 정의롭게 분배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분배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런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는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생명의료 문제를 다룰 때에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면서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왼쪽 중간쯤 보면 잘 보면 동서양의 생명관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동서양이라고 하면 동양이 꼭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도가, 그렇죠? 중국의 도가에서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장자 기억나죠? 그죠? 생사관, 장자의 생사관. 우리 죽음을 윤리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자,
자연의 기가 모이면 그것이 생명이요 흩어지면 죽음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도 결국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지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조작하거나 또는 생명을 촉진시키고자 인위적으로 조장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두자라는 게 도가의 입장. 불교, 우리가 불교를 막 깊이 아주 깊이 생윤해서 배울 필요는 없지만 이건 알고 갑시다. 연기설. 자,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의 줄임말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연기설은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원인 조건 뭐지 싶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떤 싹, 봄이니까 푸르푸르 싹이 많이 났죠. 싹이 있다고 해보자. 이 싹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면은 씨앗이 있었겠죠, 태초에. 근데 그 씨앗에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햇빛이 도달하지 않으면 얘가 발아에서 싹이 되지 않아요. 또 이런 조건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적당히 비가 내려야 되고 기온도 적당히 맞아야 되고 토양의 뭐 질소도 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씨앗이 혼자만 있다면 결코 싹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들 또 자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모든 현상들까지도 일정한 원인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수증기는 어떻게 생겼죠? 물 분자 H2O가 있었는데 거기에 열이 가해지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자, 그렇다는 것은 중요한 건 뭐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자연의 만물도 그렇고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죠. 그죠? 인간만 존재하고 뭐 나머지 동식물은 다 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불살생, 모든 생명은 이 거대한 상호 의존망에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봅시다. 그리스도교 우리 뭐 카톨릭 또는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다 포함하는 거죠. 자, 그 성경에 보니까 모든 생명은 태초에 그쵸? 제네시스 창세기에 보니까 신이 만드셨어요. 그쵸? 신의 피조물이다. 단 거기에는 위계가 있다. 이 위계는 맨 위에 누가 있겠어요? 그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식물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사상가이기도 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했느냐?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인간이 더 위계상 높다. 이 얘기겠죠? 자, 또 한 사람 뒤에 가면은 그 환경윤리할 때 슈바이처 또 얘기하는데 슈바이처는 원래 직업이 신학자였어요. 30이 넘어서 의대에 가서 의대를 간 이유도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야지 라고 해서 선교 가려면 뭔가 라이센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대를 30이 넘어서 다시 들어가서 의사 면허를 따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하면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모든 생명은 굉장히 경외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리스도교에 다 모든 것이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읍시다. 자, 이제 하나씩 주요 주제들을 볼까요? 큰 2번 생명복제입니다. 생명복제란 뭐 동물이든 인간이든 어떤 존재가 있겠죠, 개체가. 자,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DNA 유전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동물을 가지고 하는 동물복제 볼까요? 찬성. 어떤 동물이 굉장히 우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청이나 폴리스 옷 입고 있죠. 뭐 이렇게 군견 중에 마약이 아니라 폭발물 탐지견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우수한 멍멍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약 탐지견 어떤 멍멍이가 마약을 뭐 63개를 발견했댔나? 그게 최고 기록이래요. 근데 이 멍멍이가 이제 열심히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우수한 품종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 멍멍이를 복제해서 얘처럼 이제 마약 냄새를 잘 맡는 멍멍이들을 복제해서 다시 경찰에 보급하는 사업을 우리가 쭉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동물 복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에 뭐 희귀동물이나 멸종동물, 도도새,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그쵸? 이런 아이들이 아직 그 DNA가 남아있다면 그것들을 복원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찬성 입장. 자, 반대 입장 볼까요? 어쨌든 생명체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난다. 또 뭔가 우수한 품종이라고 해서 계속 그것만 복제해서 만들다 보면 나중에 결국 종 다양성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인간에게 좋자고 동물을 막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이렇게 생명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동물 복제 사업을 나라에서 많이 수주해서 하고 있었던 뭐 이땡땡 교수님이 계셨어요. 수의대에. 그분이 이 복제견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리모, 그죠? 대리모 멍멍이가 필요했었고 또 수혈도 하는 멍멍이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멍멍이들을 많이 그 실험실에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네가 굉장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당하다가 갈비뼈만 앙상해져서 구출이 됐어. 어떤 동물 활동가들이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이 구출을 했는데 결국은 안타깝게 죽은 사건이 재작년에 크게 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멍멍이 이름이 비글인데 복제견 메이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막 사용만 하다 버려도 되는가? 라는 윤리적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도대체 동물 복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선생님이 그 비천한 문과라서 잘 몰라서 그쵸? 생명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생명과학 2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셔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잘 알았죠? 혹시 모르시면 생물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 멍멍이 귀엽죠? 포메라이언인데 삼성그룹의 회장이 지금 누군지 아세요? 정답. 이재용? 아니요, 이재용은 부회장이에요. 사실 그 이재용 씨의 아버님이 살아계셔요. 이건희라고, 그쵸? 이 이건희 씨가 굉장히 동물 애호가였어요. 멍멍이 애호가였는데 그 집에서 기르던 벤지라는 멍멍이가 있었는데 2009년에 이제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벤지의 체세포를 우리 충남대 연구실에 기증을 해서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좋은 멍멍이였다. 그래서 복제해달라라고 해서 복제견을 2호, 3호, 지금 4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뭐 그냥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버랜드에서 봉사활동 하다가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서 복제를 해서라도 다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핫한 아주 벤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르던 애완동물을 멍멍이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복제를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비용이 꽤 비쌉니다. 멍멍이 6,500만 원, 고양이 4,300만 원. 자, 그쵸.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 같은 멍멍이를 다시 태어난 것처럼 돌려준다. 라고 해서 유익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명은 언젠가는 이제 죽기 마련인데, 이 킹스맨의 한 장면이죠. 킹스맨의 그 신사 아저씨가, 멋있는 아저씨가 기르던 멍멍이가 죽었는데 화장실 앞에 박제해놓고 이제 휴몽하고 계세요. 그쵸?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는 생명을 보내주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일들의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도 복제합니다. 자,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배아 복제. 배아 복제는 뭐냐? 배아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겠죠.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배아를 뜻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임브로이오? 라틴어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배아.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8주 임신하고 이게 수정란이 분화하고 분열하고 그렇겠죠? 근데 8주 이전에 팔다리까지 다 생겼네요. 그죠? 요 정도. 요 정도인 상태를 배아라고 하고 9주가 넘어가서 여기 이제 중요한 지점은 중추신경계라든가 뭔가 더 인간적인 특징들이 생겨나나 봐요. 그쵸?
그래서 9주가 넘어간 아이를 피터스라고, 태아라고 부르는데, 이 배아는 아직 인간이 아닌 걸로 봐도 되지 않는가? 라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낙태 문제, 낙태 허용 문제를 얘기할 때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배아 복제라는 거는 아직은 배아는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단계의 배아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겠죠. 자, 생명과학 2 책의 내용을 빌려왔는데 첫 번째 경우 볼게요.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방법. 수정란이 있어요. 그죠? 난자정자 만나서 수정란. 근데 이게 분열을 하다 보면은 한 5, 6일 정도 지나면 배반포라고 해서 오우, 분열 많이 했네요. 그쵸? 이런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줄기세포 잘 모르면 우리 수특 교과서에 그 귀퉁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장기나 아니면 신체 각 부분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모체가 되는 그런 세포,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다시 배양을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 중에 뭔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백혈병이나 뭔가 혈구세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장기나 혈액, 혈구세포 등을 특정한 것들을 이제 배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난치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본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배반포 단계에 이걸 그대로 착상을 시켜서 모체에 자궁해서 성숙이 되면 인간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중간에 갔다가 이렇게 연구에 사용해버리면 어떡하냐. 결국은 생명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 것 또는 어떤 사람들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가능성을 무시해버리고 싫어해버리는 것은 결국 심하게 얘기하면 살인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배아복제 이게 윤리적 문제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배아는 아직 인간 아니다. 8주 이전이 인간 아니다. 또는 8주도 아니에요. 아까 배반포 5, 6일 이게 인간이 아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장기를 다시 만들어낸다든가 또는 어떤 백혈병 같은 질병을 치료한다든가 활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반대하는 입장, 배아도 인간의 지위를 가진다. 그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게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떠한 공학적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끼어들 만한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 낙태죄.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시키면 그 시킨 부모가, 정확히는 여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죄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불합치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쵸? 이때 이제 뭐 약간 헌법 불합치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불합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위헌이다 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위헌이다 라고 본 재판관들은 뭐라고 했느냐 덧붙여서 14주 이내에는 이거는 좀 생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 제한 없이 낙태가 가능해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에 그래서 이 낙태죄에 관련된 형법 조항들이 개정이 되어야 해요. 개정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개정되느냐, 낙태 가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개정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배아복제 연구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이 배아복제 연구를 하면서 또 심각한 윤리적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배아복제 아까 보니까 그 성인 인간의 체세포를 가져다가 어떤 공여받았다고 하죠. 기여예요. 그죠? 기증을 받은 난자에다가 난자에 원래 있는 핵자리를 걷어내고 여기에다가 다른 어떤 복제할 대상의 체세포 핵을 심어서 분열시키는 게 우리가 배아복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난자는 누구한테 받냐? 자, 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분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 3살, 2살 때에 유명했던 분이에요. 황우석이라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죠. 자, 이분이 수의대 교수님인데 99년에 복제소를 만들었고요. 2005년에는 멍멍이도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소도 되고 개도 되면 뭐도 된다. 인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실제로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추진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짠, 제가 그만 배아 복제 성공했습니다. 라는 이제 논문을 실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그 포항공대 뭐 이제 연구하시는 그 분들이 이상하다. 뭐 그림은 자세히 보세요. 왼쪽 이미지랑 오른쪽 이미지랑 얘가 복제하기 전이고 얘가 복제한 후의 이미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똑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누군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DC 인사이드라는 지금도 유명한 데가 있죠. DC가 뭡니까?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에서 시작한 사이트. 역시 거기에 과학 갤러들이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확실히 이건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다시 말해 배아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배아 사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연구 윤리에 위반된 행위였었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황우석 교수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연구하는 실험실에 여자 연구원들에게 너 여자니까 난자가 있지. 그럼 난자를 기증해라. 이건 기증이 아니죠. 내 위에 계신 교수님이, 나를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너 난자 기증해 라고 하면 위계에 의한 강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난자 기증은 그냥 네 드릴게요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난자로 성숙한 난자로 자라날 수 있는 남포세포를 굉장히 많이 몇천 개 넘게 가지고 태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개씩 성숙돼서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하나씩만 가져갔겠어요? 아니죠. 이럴 때 이제 과배란 주사라는 걸 놔서 한 달에 몇십 개씩 나오도록 해서 그것을 채취하는데 이 과배란 주사가 호르몬 주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맞으면 나중에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불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지 않죠. 근데 연구를 위해서 교수님이 이런 것들을 강요했었다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과연 결국 난자도 그렇고 결국은 인간의 신체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들이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아 복제였고요. 두 번째, 더 흥미로운 개체 복제 볼까요? 이 개체는 완성된 하나의 인간 개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A씨를 복제해서 A-C를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어떻게 만드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찬성하는 입장, 불임 부부의 희망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불임 부부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여자분이나 이거 왜 이러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둘 중에 한 분이 뭐 난자나 정자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XX랑 XY 중에 이렇게 만나야지 뭐 어떻게든 만나야지 되는 건데 한쪽에서 못 준다. 그러면 이 부모의 유전 형질을 가진 자녀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개체복제, 다시 말해서 그 부모 중에 뭐 한 사람의 그 체세포, 아까랑 동일합니다. 체세포의 핵을 가지고 난자에 끼워 넣어서 나중에 분열시켜서 부모랑 똑같은 유전 형질을 가진 자녀를 뭐 대리모나 아니면은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부모 자녀라는 게 뭐예요? 나를 닮은 또 내 유전 형질을 물려주는 존재를 가지는 게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나랑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다시
이보람 다시가 생겼어. 그러면 얘는 와, 쟤는 나랑 똑같이 살겠지? 나랑 똑같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쌍꺼풀이 없다가 뭐 중학교 때부터 쌍꺼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하고 분명히 역사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윤리를 좋아하게 돼서 윤리 선생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복제인간이라고 어떻게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대로 된 대로 원본이랑 똑같이 살겠느냐.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독자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체복제에 대해서 너무 자율성 없이 원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비하할 필요는 없다 라는 주장인 거겠죠. 자,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어떤 인간의 복제판을 만든다 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고요. 또는 복제된 사람에게도 어때요? 나는 누군가의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C야. 카피본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존엄성도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 자, 세 번째,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건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나의 유니크함, 이 인간의 인간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 자, 마지막, 가족관계의 혼란, 초래. 그럴 수 있죠.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불임 부부가 나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개체 복제를 통해서 똑같은 애를 만들었어. 그 애는 나랑 뭐야? 라고 될 수 있죠. 또는 내 형제들이 볼 때 쟤는 분명히 조카인데 뭐 철수로 따지면 조카인데 우리 형이랑 똑같아. 우리 누나랑 똑같아. 그러면 뭐지? 가족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자, 개체 복제가 현실화됐을 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좀 오래된 영화지만 이분 누구신지 알 것 같죠? 그 어벤져스의 블랙 위도우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 아일랜드예요. 다 보실 거죠? 보셨나요? 보셨으면 스토리 짤막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하겠습니다. 그 아일랜드 영화 속에 이분들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망하고 여기 이제 모여 산다. 깨끗한 곳에 우리 모여 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통제된 환경에서. 근데 아직 오염되지 않은 지상낙원 D 아일랜드가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는데 추첨을 통해서 몇 명씩 그 아직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낙원 아일랜드로 보내준다. 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로터리, 그죠? 추첨 뽑는 날만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스칼렛 요한슨이 추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녕 여러분 나 간다 축하해요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완 맥그리거죠. 이 왼쪽 남자분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밝혀내는 거죠. 우리는 핵전쟁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그냥 밖에 있는 진짜 인간들의 클론이다. 근데 이 클론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혹시 불치병에 걸리거나 어디 아프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클론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살려놓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원본 친구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내가 뭐 심장에 문제가 있네 맡겼던 심장 찾으러 왔습니다 연락을 주면 심장을 빼앗기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아일랜드로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들이 대탈출을 하는 아주 재밌는 액션 활극입니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듯이 결국 그 복제된 인간들이 그 복제되지 않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인간들과 어떤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자, 올해 수특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버마스라는 철학자, 뒤에 가면 배웁니다. 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우리가 복제인간을 허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또 하버마스가 좋아하는 공론장이라는 곳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유전자 치료 진 테라피라고 돼 있네요. 자, 아주 최신 기술이에요. 그 선생님도 올해 처음 봤어요. 올해 처음 들어온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는 건 기출문제가 아직 없다는 거겠죠. 자, 의미, 질병 치료를 위해 체세포나 생식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를 넣어서 그 고장난 부분의 기능을 교정한답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 유전물질을 환자 체세포에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 삽입 어떻게 하느냐? 약간 그 세포액을 진짜 주사기로 아픈 부위에다가 주사를 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주사를 받는 그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으로 실제 이 기술들이 개발돼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1종 정도가 만들어지고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어요. 코오롱제약에서 만든 인보사 K주. 사실 이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혹시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제약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자, 뭐에 쓰는 것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무릎 관절, 무릎에다 주사하는 거예요. 관절염, 할머니들, 그 노인분들 관절염. 선생님도 사실 관절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파요. 나이가 들면 아파요. 근데 거기에 그 관절이 아니고 연골이라고 그러죠. 그 연골 무슨 세포를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데 잠깐만요. 자, 제가 아무튼 과정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유전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체로서 바이러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와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아주 신기하죠? 아데노 바이러스인가? 그런 걸 주로 활용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일단 운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장 촉진 유전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 연골 세포들을 어떻게 넣어서 전달하라고 직접 주사기로 넣는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선생님이 설명이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자세히 여러분이 궁금하면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걸 주사를 하면 그 무릎 부위에서 이 연골세포가 주입이 되면 거기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좋아진대요. 한 번 맞으면 한 2년 정도까지는 무릎이 덜 아프고 정상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 맞고 또 맞고 그래야겠죠? 자, 그래서 코오롱 제약이 한국에서는 벌써 3,700명의 환자가 이 주사를 맞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임상 실험 1상, 2상, 3상, 3번까지 하죠. 3상 과정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식약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이거 연골세포 썼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세포를 썼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위험하냐? 그 세포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 말한 거랑 우리한테 그 설명서 냈을 때랑 실제랑 다르잖아 라고 해서 이 신약의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오롱 제약의 주식이 폭락하기도 했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굉장히 유전 질병들, 유전성, 희귀성 난치병들, 예를 들면 혈우병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엔 췌장암, 또 생명 유전 질환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판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나 윤리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제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체세포 말고 생식세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하느냐? 수정란 또는 초기 배아 또 나왔습니다. 배아에 유전 물질을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요. 내가. 근데 이제 아기를 가졌어. 근데 이 아기에게 유전 질환이 유전되었다라는 사실을 요즘에는 이제 뭐 양수 검사라든가 중간에 여러 가지 검사로 미리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초기 배아 단계에서 그 뱃속에 있는 배아에게 유전 물질을 삽입해서 내 질병이 배아에게 우리 아기에게는 유전이 되지 않도록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 신기하죠? 자, 근데
아까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무릎에 주사 맞으신 할머니 그 딱 한 개인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달리 이건 어때요? 바뀐 유전 정보가 그 아이가 낳을 또 다른 아기에게 계속 전해지게 된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인종계량 아니냐라는 식의 반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찬반의 근거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찬성. 다음 세대에게 결국 질병이 유전되는 걸 막으면 좋은 거 아니냐. 또 유전병을 퇴치.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이 보편화가 되면 지구상의 혈우병이라는 거 없어질 수도 있겠죠. 또 부모가 자기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자율적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 자, 마지막, 이런 치료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용, 그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어떤 수많은 불편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찬성 입장. 자, 반대 근거 볼까요? 첫 번째, 태어날 아이한테 물어봤니? 라는 거죠. 물론 물어보면은 유전 질환 없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안 물어봤어요, 사실. 두 번째, 과연 이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사실 배아에게 이런저런 유전적 처치를 한다는 건 위험하지 않느냐. 세 번째, 우생학을 부추길 가능성. 여러분, 우생학이 뭡니까? 우생학은 우수한, 뭐라 그래야 되죠? 유전 형질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인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우수한 유전 형질만을 남기는 것이 옳다라고까지 믿는, 이건 사실 과학도 아니죠. 유사과학이고 옛날에 나치에서 좋아했던 거예요. 나치에서는 장애인이나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자손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또는 나치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어요? 유럽인, 특히 게르만인이 훨씬 우월하다. 누구보다, 다른 인종들보다. 흑인이나 가장 마지막에는 황인종이 있었다고 하죠. 이 사이에 특히 이제 유태인. 그래서 유태인 학살이나 유태인 박해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특정한 유전 현질, 특정한 인종만이 우월하고 나머지는 멸종시켜야 된다라는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우생학적 사고방식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 자, 마지막, 고가의 치료비. 아까 그 인보사만 해도 한 번 무릎에 주사 맞는데 600만 원이래요. 무릎이 좋아지는데 600쯤 쓸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또 지금까지 개발된 그 유전자 치료제 중에 어떤 거는 한 번 맞는데 11억. 꽤 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학기술의 혜택을 특정한 계층만 누리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비첨과 칠드레스의 생명의료 원칙 중에서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화입니다. 아주 옛날 영화인데 가타카라고 유명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공 친구가 아마 얘인데 이 친구가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뭔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다 우월하게 태어나는데 얘는 그러지 못한 친구가 하나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뛰어넘는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아무튼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 기출문제에 보면은 소극적 유전자 조작과 적극적 유전자 조작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수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계량적 조작이라고 하고 이건 치료적 조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전자 치료는 치료죠. 그렇죠? 치료뿐만 아니라 인종 계량 또는 적극적 유전자 조작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인간의 어떤 자율성, 인류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어떤 불굴의 정신,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기본 틀인데 그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자, 빠르게 실전 문제도 2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1쪽 실전 1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핵심 쟁점 물어보는 문제는 갑과 을이 대화를 하는데 쟁점이 되려면 어때야겠어요? 갑과 을이 둘 다 찬성하거나 갑과 을이
둘 다 반대하는 내용이면 쟁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응이응이거나 XX인 경우를 제외하고 OX거나 XO인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값을 써놓고 뭔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값부터 읽어봅시다. 값. 최근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전자 치료 얘기네요. 그렇죠? 유전자 치료를 하는데 수명 연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유전자 치료 일단 긍정. 하지만 체세포 치료는 허용할 수 있겠으나 생식세포 치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은 뭐죠? 체세포는 찬성, 생식세포는 반대. 부분 찬성 입장이네요. 갑은 아닙니다. 둘 다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세대도 더 개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갑은 체세포, 생식세포 둘 다 찬성 되겠네요. 마지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형된 유전 정보가 후세대에 영향을 주면 큰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봅시다. 1번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둘 다 체세포까지는 인정, 쟁점 아니네요. 2번 유전자 치료는 수명 연장시키는가? 갑이 수명 연장시킵니다 했더니 을이 그렇습니다 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인정. 자, 3번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생식세포 치료. 그렇죠.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해야 하는가? 갑은 네, 둘 다 찬성, 을은 반대. 그래서 쟁점에 둘의 입장이 갈리는 쟁점은 정답 3번. 4번도 봅시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전문 의료인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래서 둘의 입장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모름. 자, 5번. 후세대도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가? 아니, 일단 둘 다 현재의 개인들이 체세포 유전자 치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후세대의 개인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 그것까지는 둘 다 해도 돼 라고 말할 것 같네요. 정답 3번. 자, 54쪽 실점 8번 봅시다. 가의 입장에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견해는, 자, 미끄러운 경사면에 공이 있다. 버팀목이 막고 있었는데 버팀목을 치우면 내려간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한 공은 끝까지 가게 된다. 멈출 수 없다. 자, 이걸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인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내가 여기 공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허용해도 되겠지?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굴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빗장을 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입니다. 자, 나의 내용 볼까요? 배아는 수정 후 14일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기관이 발생하지 않았다. 14일이 지나면 척추로 자라는 원시선이 생긴다. 오, 그렇군요. 따라서 수정한 지 14일 미만의 배아는 생명체가 아니다. 자, 그래서 그때 줄기세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하는데 질병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줄기세포 복제는 허용되어야 된다. 이거 뭐죠? 배아, 줄기세포 복제 찬성이겠죠? 근데 왜 배아 줄기세포 복제 찬성이라고 하냐면 그 성인체 세포에서도 줄기세포를 이렇게 뽑아내서 할 수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논의되는 건 주로 배아 단계에서 줄기세포 뽑아내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찬성. 자, 그래서 미끄러운 경사면 오류를 얘기하는 사람이 배아 줄기세포 복제 찬성자에게 할 수 있는 말. 1번. 줄기세포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야. 이건 관계가 없죠. 이거는 인지 아닌지 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줄기세포 복제는 결국에는 개체 복제로 나아갈 것임을, 결국 줄기세포만 허용해야지, 배아 복제만 허용해야지, 근데 그러면 더 나가서 개체 복제까지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입니다. 정답 2번. 자, 문제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고생이 아주 많으셨습니다.